아이를 혼내는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 그리고 아이의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교통법규를 집행하는 교통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일단 부모님이 아이를 부르잖아요. 혼내려고. 아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치켜뜨고 마주 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경찰관이 일단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도록 하듯이 말이죠. 보통은 이 첫 단계가 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훈육의 효율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는 없고요. 아이가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는 스킬을 구사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는 단순하게 전달하면 좋습니다. 규칙은 이미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이미 뭔가 혼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여유가 없고 마음이 상했고 아이는 아이대로 혼날지도 모른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간청할 필요도 없지요. 교통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화를 내면서 과격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총 꺼내가지고 권위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속도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러면서 운전자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니듯이 말입니다. 요점은 정해진 규칙이 있고 너가 아무리 때를 쓰고 화를 내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너의 행동의 변화이다 라는 거를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일관성을 지키면서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 아이를 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승현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부탁하는 말투나 엄마가 오늘은 도저히 기운이 안 나가지고 어제도 너무 힘들었고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한 상황 설명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오늘만 특별히 봐줄게 라는 말을 쓰는 거는 최대한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엄마에게는 뭔가를 조르면 통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아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아예 말을 듣는 척도 안 한다? 그럼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첫 단계로 넘어가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거나 게임이 발달하면서 모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규칙을 설정하거나 아이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은 게임 시간을 컨트롤하려면은 보상도 게임 시간이 되고 제한도 게임 시간이 되어야 되죠. 문제를 보통 일으킨 게 게임 시간을 아이가 어기거나 몰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니까 문제의 원인은 되는 것을 아예 이제 보상 시스템 안에 넣어놔야지 엉뚱한 거를 이제 보상 시스템 안에 넣어두면 아이는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아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보상으로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저는 강조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랑 아이의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게임 시간이라는 거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느끼겠지. 이제 다른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때는 네 하는데 막상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 될 때가 되면은 내가 얼마나 게임을 더 하고 싶은가로 게임 시간이 충분했냐 아니냐로 판단하거든요. 나는 아직 더 하고 싶은데면은 게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아이는 어차피 게임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만족해가지고 아이를 넘어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거나 선택받은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게임을 끝내는 게 너무 괴로워도 내일도 게임을 또 재밌게 하려면은 이 과정을 차라리 빨리 마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아이도 생각하는 게 낫죠. 아이를 만족시킨다라는 거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지엽적인 팁일 수 있는데 게임을 끄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게임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게임별로 그냥 잠깐 켰다가 언제 꺼도 상관없는 게임도 있고요. 남들이랑 같이 하고 친구들이랑 막 같이 하는데 한 번 키면은 30분 동안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꼭 1시간이면은 50분쯤 돼가지고 30분이 걸리는 게임을 켜죠. 그러고선 지금 끄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게임을 그만두기 한 10분, 15분 전에는 새로운 게임을 켜지 않고 짧은 쉽게 끌 수 있는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다음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끌 준비를 하는 것까지를 아이가 하는 걸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시간 지나면 게임은 꺼져 있어야 돼. 이렇게
아이에게 지시를 내리면은 게임이라는 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끄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런 게임 특유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게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상벌 체계에서 쓰이는 건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두 가지죠. 두 가지 대원칙은 이건 모든 원칙이 사실 상벌 시스템에 쓰이는 건데 하는 게 원래 당연한 일에는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원래 내가 숙제해야 되는 거, 원래 학교 제 시간에 가는 거, 친구 안 때리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상을 주는 순간 아이가 살면서 새로운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면 뭐 해줄 건데요. 이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당연한 일에는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더 많이 하거나 더 빨리 하거나 혹은 뭔가 다양하게 하거나 뭔가 인센티브 같은 개념인 거죠. 아이가 정해진 것보다 능동적으로 더 잘했을 때 주어지는 게 보너스 개념의 그런 게임 시간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거를 잘 못했을 때 차감되는 것도 게임 시간이지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 게임 시간, 상벌 규칙을 정하는 거는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가족회의 시간에만 결정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게임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10분만 더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딜이 매번 들어오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규칙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엄마가 일단 너무 지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 규칙을 바꾸는 거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또 중요한 게 너가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싶으면 그동안에 너가 해온 잘한 행동들을 가져와서 엄마 아빠를 한번 설득해라.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게임과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이에게 참을성, 규칙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가르치는 과정이고 아이가 어른으로서 잘 커나가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이거를 수동적으로 단지 제한을 내가 갇혀서 지낸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규칙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어른 사회의 원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익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단 다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요지는, 원리는 이제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봤자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라고 아이가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만 아이는 이제 좋은 관심과 나쁜 관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딱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쁜 관심이든 좋은 관심이든 일단 어른의 관심을 끌고 빠르게 어른을 심지어는 열받게 해서라도 나를 향해 움직이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막 힘으로 꺾으려고 해봤자 통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의도대로 아이가 조종을 하였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달래는 방법을 너무 시도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내가 말썽을 부릴수록 엄마는 나에게 더 관심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일종의 만능 양념장 같은 레시피는 이 두 가지 양념을 섞은 거죠. 단호한 무관심이라고 부르는 레시피입니다. 짧고 단호하게 아이에게 이 행동이 왜 안 되는지 그만할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너가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엄마는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 다시 화를 내면 언제든 엄마는 너가 말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엄마는 너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땡깡을 부린다고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럼으로써 엄마의 권위도 우리는 살릴 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내가 화를 내면 남이 달래줘야 돼 라는 구도를 예방할 수도 있죠.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널 외면한다가 아니라 너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기다려준다라는 느낌을 아이가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약점을 알죠.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랑 계실 때라든지 마트에 있을 때라든지 학교에 급하게 가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이 흔들리죠. 무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들의 눈이 있거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럴 때가 반복될 것 같으면 아이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사전에 네가 화를 내면 원하는 거는 바로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뭐 마트에 나왔는데 바로 집에 가기 어렵겠죠. 근데 장난감 코너는 패스한다든지, 화를 오래 내면 낼수록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반복도 필요한 요령이고요. 부모와 아이가 싸운다라는 표현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무의식 중에 자주 아직도 쓰기는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엄하게 혼내고 훈육하는 사람이지,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로 우리가 아이랑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대등한 존재, 그러니까 싸움이 성립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낮추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습관적인 사과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련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같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사과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표 시간에 준비한 게 생각 안 나서 정말 당황했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괜히 해보자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조심하시는 게 좋지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원래 부모님은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게 직업이신 사람들입니다. 마치 헬스장의 PT 트레이너 쌤들처럼요. 세상이 원래 험하고 힘드니까 이를 견디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려면 당연히 아이를 적당히 힘들게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아이가 공부하다가 짜증나서 울 때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해버린다? 이는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고 엄마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하는 모든 질문에 바로 그 순간에 답을 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한 부모라고 해도 모든 순간 완벽한 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게 오히려 권위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돌려주는 것도 좋은 요령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아이가 왜 엄마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돼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요,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걸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너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사고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보다 정서적인 부분,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아이에게는 공부를 하는 자기만의 이유를 만들어 주어 나가야만 합니다. 가급적 아이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요. 안 하면 엄마에게 혼난다. 이거는 남이 시켜서 하는 이유일 뿐더러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이유이지요. 조금 멀리 나아가 볼게요. 열심히 안 해서 인서울을 못 가면은 인생이 망한다. 이거는 제법 청소년 형님들이 이야기할 법한 직접 생각해낸 이유기는 하죠.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이유라는 건 변하지 않네요. 내가 그래도 역사는 항상 좀 하지 라든지, 나는 뭐 수학 성적이 잘 나와서 자랑을 할 때가 제일 짜릿해. 공부를 잘했더니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이 더 잘 먹히네. 아이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아이만의 동기들, 지금 말한 동기들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동기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오히려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있는 동기들이죠. 아이가 은근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오 하는 칭찬이라든지, 아이가 너가 알아서 잘할수록 우리의 간섭은 줄어들 거야 라는 암시, 관심욕과 인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게 스스로 잘한 거를 생색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자랑을 할 수 있는 판을 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동기를 불러 넣을 수 있게 만들지요. 발상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노는 거는 어떠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공부는 이를 방해하고 늦추는 적으로 여기더라고요. 장애물 같이 마냥. 오히려 공부를 일종의 보너스 게임처럼 더 빨리 해내고 더 많이 할수록, 스스로 할수록 추가적인 놀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끔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일을 먼저 다 해야지만 놀 수 있다는 규칙 설정이라든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 간의 상의가 좀 필요하겠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라든지 남들에게 이거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인정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이렇게 충족되어 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된다가 어느 정도 공식이 마음속에서 성립이 된 거죠. 근데 하면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에 좌절하거나 디테일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거나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의 결과를 바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속 꿈과 현실의 갭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짜잘한 목표를 세우고 짜잘한 성취감부터 이룰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처음에는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리듬이나 속도를 강조하는 편이었어요. 뭔가를 확실하게 익히고 잘 익히고 완벽하게 익히는 거를 우리들은 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빠르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 문제를 풀든 뭐 우리가 부모님이 질문을 하든 그걸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읽고 이렇게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부담은 줄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속도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속도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빠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속도도 한 가지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방식을 아이들과 많이 작전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성취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아이들보다는 자잘하게 작은 성취를 하더라도 이 성취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주변의 태도도 바뀌는 걸 경험해 본 아이들이 내가 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공식이 마음속에 생겨서 조금씩 목표를 더 높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찌 보면 익숙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좀 난해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것이 어떠한 개념인가를 깨닫고 이를 키워나가려고 미리 노력을 해 나간다라면은 아이의 성장과 마음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이죠. 근데 이제 난해한 개념이다 보니 아이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부모님들도 같이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챕터별로 끊어서 이야기를 같이 읽어나가고 고학년이 되어서는 혼자 쭉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행 속 수수께끼라든지 자신의 의문점을 풀어볼 수 있게요.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일종의 스토리가 담긴 구성, 부모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책 뒤에 따로 담아서 아이와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나눌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일단 우리의 주인공인 엘라는 탄력적이라는 말은 엘라스틱에서 그 이름을 따오게 되었지요. 왕자님에게 시련을 안겨준 존재인 퍽이는 폭이라는 말을 살짝 비틀었고요. 이렇듯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아이와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맞추어 나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책을 읽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 여러분들께 엘라와 고무줄 장수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항상 제 진료실에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가 아이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지금보다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감이 쌓여가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러한 책을 통해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모님이랑 포기를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책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엘라와 고무줄 장수의 모험,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